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산업계가 어렵다 보니까요. 지난해 신용 등급이 내려간 기업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제조, 서비스, 그리고 금융 순으로 등급 하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경기 진작하겠다고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융, 은행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 개인 대출자들은 부담이 줄어들겠지만은 은행 수익에는 부정적이라 신용 등급도 위태위태하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심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위험 수준에 접근해가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숨 돌린 듯 했던 그리스도 여전히 불씨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사실 투기 등급이라서 더 내려갈 것도 없지만은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그리스의 유동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부정적 관찰 대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등급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라는 행사가 열렸죠. 여기서 삼성페이 그리고 안드로이드페이의 출시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은요. 삼성과 애플, 구글의 3파전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이들의 모바일 대전 자세히 분석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가 된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잠시 후 3부에서요. 전문가와 자세히 포스코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좀 올랐나요? 네, 오늘은 양시장 다 소폭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은 1987.33으로 끝났는데요. 플러스 한 1.5포인트 정도로 끝났고 코스닥 시장도 1.15포인트 올라서 635로 정도로 끝났습니다. 사실 지난 전주말에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이 혼조로 끝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영향이 좀 최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시장 다 소폭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국가 지자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했고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기관 매수가 상당히 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14억 돈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고 끝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보게 되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 19일이죠. 양일간을 걸쳐서 FOMC가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에서 만약에 이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한다. 그렇게 되면 곧 금리 인상이 6월 달부터 시작된다. 이런 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업종이나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늘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 오른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0.89 퍼센트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3.85% 정도 올라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군으로 보다 보면 종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띠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HT라든지 코스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중국 쪽이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제 마크로젠 같은 또는 파미세라든가 차바이오텍 같은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체를 띄고 있는데 여기 더해져 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의약품 제조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예전에 어떤 희망사하고 다르게 요새는 나타나는 게 어떤 실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연구 결과 자체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조선주 같은 케이스 또 화학주 같은 케이스들은 유가 하락 자체가 지금 현재 조정 상태에서 오히려 더 하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는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사실 가장 촉각을 곤두서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FOMC 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인내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그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삭제가 된다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는 보게 되면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갉아먹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삭제하더라도 만약 옐런 의장이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한다면 네.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도 거래소 종목들이 조금 상반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하고 조금 연관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거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강세 오래 가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으로 확인됐다고 하니까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계속 말도 많았던 게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게 가장 복제약 쪽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쪽으로도 일단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 미국에는 시판화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그냥 어떤 설 또는 어떤 기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매기가 좀 몰린다고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서민 주거복지를 개선하겠다. 네. 어떻게요? 주택시장 정상화하고 이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작년부터 이제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고는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다소 미약한 상태다. 그러므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문에 요즘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죠. 분양시장 같은 얘기요? 네,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어제 그 주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했고 떴다방까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 부동산 버블기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초기적인 징후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택시장 자체는 좀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것도 이제 전세 비용이 워낙 커지니까 이제 전세난을 견디다 못해 이자도 싸겠다 이제 차라리 좀 돈을 빌려서 집을 사자. 다만 과거처럼 주택에 대한 인플레 심리, 기대 인플레 심리, 과도한 수익 기대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립주택 또 이 중저가 아파트, 급매물 이런 거 위주로 좀 소진이 돼서 어쨌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다지 크게 오르지 않는 실수요자 위주의 이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막 분양 물량 쏟아지고 또 이 잠잠했던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인플레 심리가 부풀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또 번져나갈지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세가 월세로 자꾸 바뀌는 과정인데 특히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이제는 보증금 전세 보증금 1억 올려도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은행에 넣어봤자 한 달에 한 10만 원 남짓밖에는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를 위해서 자꾸 전세를 줄이고 이제 월세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매달 물론 전세든 월세든 목돈의 부담이냐 매달 부담이냐 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매달 나가는 지출이 더 크게 보이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일단 뭉텅이로 있는데 월세는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소진되는 거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계산하면 그 기회비용 같은 거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어느 게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금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회복시키자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세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문제인데 글쎄요. 유일호 장관이 뭐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뾰족한 답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그냥 이게 양대 목표다라고 얘기고요. 얘기를 한 거죠. 이 유일호 장관이 또 조세 전문가잖아요. 재정학자죠. 예,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또 세제 변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공급 늘려야죠. 네,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공급을 늘리다 보면은 또 이게 어느 재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부실화가 또 우려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참 그렇습니다. 홈쇼핑에서 그 10만 원어치를 팔면은 수수료로 중소기업들이 내는 돈이 34,000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예, 홈쇼핑 사이다 주는 수수료인데요, 이게.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주고 홈쇼핑 들어가야 돼요? 입점 수수료가 옛날부터 뭐 비싸기로 유명한데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훨씬 비쌌죠, 홈쇼핑이. 네. 이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GS 홈쇼핑이 업체들 물건을 팔아주면서 수수료로 37.9%의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CJ 홈쇼핑이 36.7, 현대 홈쇼핑이 36.6, 대부분의 홈쇼핑들이 다 30% 이상, 평균 34%의 수수료를 떼는 걸로 나왔고요. 납품업체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쪽이 오히려 수수료를 덜 냅니다. 32%의 수수료를 내고 중소기업들은 34.7%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홈쇼핑 업체 가운데 이 홈앤쇼핑이라고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출발했죠. 여기만 중소기업을 조금 덜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경미한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오차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홈쇼핑 사실 영세한 업체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홈쇼핑에 한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꿈입니다. 사실은. 백화점에 들어가고 마트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방송 전파를 타고 자사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엄청난 수수료가 붙는 상황인데 그리고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수수료가 훨씬 더 크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것도 시장 원리라면 뭐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30%가 넘는 수수료는 확실히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다 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물건이 안 팔리는 건가요? 뭐 GS 홈쇼핑이나 이런 대기업 계열 홈쇼핑들 보면은 요즘 실적 안 좋다고들 또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인 이제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판매가 주춤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백화점, 그다음에 마트 이런 데들 한번 수수료 한번 좀 과할 정도로 후려치기를 한번 했었죠. 네, 근데 홈쇼핑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튼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업들이 담합을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감해주잖아요. 벌을. 리니언시라고 합니다. 예, 그게 많이 적용이 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이제 2005년경부터인데 기업들의 담합이라는 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정도 징후를 파악하고 정황 증거는 있다 하더라도 물증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쉽게 해서 자수하면은 봐주겠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과징금을 10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전혀 벌칙을 안 주는 거죠. 자진 신고를 안 한 업체, 늦게 한 업체들한테는 대신 굉장히 높은 이제 수수료를 부과가 되는데 과징금이. 근데 매년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이 리니언시, 이 자진 신고를 통해서 깎아주는 과징금이 한 3천억 원쯤 된다고 그럽니다. 혹시 이제 담합한 곳 중에 1위 업체들이 자진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1위 업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장 먼저 한 업체들인데 뭐 꼭 1위라는 공식은 없습니다만은 네.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도 자진 신고 리니언 씨를 통해서 자진 감면을 받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고 신고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2009년부터 작년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 총 188건 가운데 78%가 이 제도를 적용받았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감면 제도가 오히려 과징금을 안 내기 위한 하나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 네. 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악용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긴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담합을 알아내기가 그렇죠. 어렵고. 맞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제도를 만약에 없앨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더 큰 이 담합이라는 범죄 자체를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그 공정위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제도가 허점이 많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든 좀 이게 과하게 실제 의도했던 것, 목표했던 것보다 너무 좀 남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비판 충분히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200.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손안의 결제, 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주도권을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새로운 모바일 결제 방식이 등장하고는 있지만은요,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까지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점하기 위해서, 수면 밑에서 발버둥을 좀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 구글과 삼성, 애플 세 곳이 선보인 모바일페이, 모바일 결제 기능은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이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향후에 이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저는 지금 서울 성북동에 있는 독립출판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게 괜찮을까요? 네, 이쪽 보시면 선물하시기에는 이런 동화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 좀 둘러볼게요. 네,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볼게요. 우선은 독립출판이란 어떤 건가요? 규모의 면에서 독립출판을 보자면 1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이제 인쇄나 기획 그리고 유통에 이르는 출판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즉 이제 인디 정신을 담고 있는 출판물 전체를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규모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규모를 어떤 수치로 딱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에요. 한 1년에 400여 종 정도의 독립출판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약 집계된 걸로는 약 40여 군데 정도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님들이 이 독립출판을 좀 요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성 출판물에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독립출판물에서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좀 자유롭고 이제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는, 여기 보시다시피 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페이지 수도 그렇고 크기도 책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 권을 드는데 그런 평균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책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제작 단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독립출판계 현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근래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시점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모바일 결제 뜨거운 경쟁 3파전. 삼성 대 애플 대 구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슨 페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도입을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삼성과 애플 그리고 구글입니다. 3사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각각의 또 장단점과 그 시장성을 달리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유재석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님, 모바일 페이, 모바일 결제가 무엇인지 일단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바일에서 이제 과거에는 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었던 결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이제 모바일 페이라고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 휴대폰 단말기를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된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네,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NFC 이용해서 이제 포함이 되고요. 온라인에서 네. 이제 앱으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예. 상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앱을 켜가지고 결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결제, 모바일 페이, 기업들이 다 지금 거의 그 IT 공룡들은 다 뛰어든 것 같은데 네, 시장성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당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PC를 앞질렀어요. 네. 24.5%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80%인데요. 모두가 이 모바일을 들고 다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는 환경을 만들면 좀 더 간편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모바일 페이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휴대폰에 다 수렴이 되는군요.
카드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네. PC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의 삼성페이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삼성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건가요? 삼성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제 마그네틱 결제 기반으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굵직한 금융사들과 연계했다는 측면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그네틱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긁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뭐 앱을 켜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하겠네요. 네, 그 마그네틱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삼성페이에서 이제 자기장을 발생을 시켜가지고요. 그 카드를 긁는다라는 그 부분에 신호를 줘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보안에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점차 요새는 이제 IC 칩으로 변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IC 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냥 예전에 우리 그 신용카드들 요즘 마그네틱에서 IC 카드로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IC 칩을 다시 또 장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지금 복제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요.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IC 칩을 인식하는 단말기로 교체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추진을 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제 라이어빌리티 시프트라 그래가지고 IC 칩이 설치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금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가맹점이 진다라는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변환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에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라는 걸 만들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 녹스 플랫폼은 사실은 좀 결제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용 앱을 이용할 때 이제 단말기나 앱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B2B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갤럭시 S6나 지금 S6 엣지에서 이제 삼성페이를 도입하면서 보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애플페이와 같이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안을 좀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애플페이, 이 애플페이의 장단점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NFC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IC 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복제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문 인식을 해서 상대를 식별하기 때문에 보안에 좀 이중화된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의 장점은 뭐 지난 이제 9월 9일에 신제품 발표 때 팀쿡이 말했듯이 카드사 유명한 국내 글로벌 카드사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국내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나 나이키, 뭐 디즈니 그리고 뭐 스타벅스와 같은 이제 유통업체들도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사용성을 강화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NFC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NFC를 좀 쉽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사실 아주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버스 카드를 할 때 버스 카드를 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거리 무선 통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NFC가 강조된다는 측면은 이 기술에 대한 표준이 없었습니다. 이 NFC를 인식하는 단말기도 다 제각각이었고요. 칩도 다 제각각이어서 이것이 표준화되는 과정을 거쳐오고 있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그러면은 NFC 기능이 되는 건가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한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아직은 내놓은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루프페이로 좀 그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삼성페이가 이제 삼성이 루프페이를 인수한 다음에 만든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페이보다 먼저 구글 월렛이라고 구글 지갑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나온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잘 사용이 안 됐죠. 네, 이거는 결국은 이걸 구글 월렛을 사용하는 기기가 10가지 종류를 넘지 못했고요. 지금 통신사나 뭐 파트너사들을 초기에 많이 구축했지만 그 스프린터를 제외하고는 다 차단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보안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구글 월렛의 단말기가
남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복제가 되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패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글은 새롭게 제기하기 위해서 뭐 구글 페이를 내놓나요? 지금 안드로이드 페이라는 안드로이드 페이. 네, 그렇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지금 일단은 MWC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소프트 카드라는 이제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 이제 기존의 구글 월렛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보라든지 카드 정보가 쉽게 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정보를 디지털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토큰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암호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안을 확보했다는 측면이 일단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그 NFC 기능이 탑재가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NFC 기능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구글 월렛이 그 사용자 정보를 그대로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남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을 환경이 높은데요, 가능성이. 예.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간다고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잃어버려도 그걸로 다 결제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도 지문 인식이라든지 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기에서 좀 하는 것이 좀 보안에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보안 문제라든지 뭐 제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언제쯤이면은 그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사람의 몸에 가장 가까운 도구가 현재는 스마트폰이고 이후에는 이제 뭐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확장이 된다면 24시간 더 붙어 있게 됩니다. 이 기기들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결제는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은 역시 보안의 문제가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가 그런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애플워치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결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과도기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를 이제 엄청나게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문제긴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모두 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해주면 된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보험사가 이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더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NFC를 통한 어떤 결제 사고나 뭐 핀테크를 위한 결제 사고가 한 10배 정도 더 높아요. 우리나라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결제보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는 게 어떤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언뜻 떠올랐어요. 비트코인이라고 가상의 화폐가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뭐 한 제과점에서부터 뭐 많이 쓰이고 있다 뭐 이랬었는데 그 비트코인과 이런 그 모바일 결제와의 연관 관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모바일 결제를 하건 어떤 결제를 하건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그 돈에 대한 정보는 금융결제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결제원을 거쳐서 지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핀테크 같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아직 좀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그것이 이제 은행 공동망, 금융결제원을 타지 않고 자체적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법에서 그쪽에서 자유롭게 오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좀 생각해서 결국은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가 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안을 보장하는 결제 시스템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약간의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재석 기자님이 그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그리고 안드로이드페이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삼성페이가 이길 가능성이 단기간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8년까지 이제 IC 칩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마그네틱 결제 환경에서 삼성페이는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2015년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라이어빌리티 시프트로 인해서 IC 칩을 인식하는 단말기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성과 어떤 그런 제휴하는 기업이 많은 애플페이가 강세를 띠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페이는 언급을 안 해주시네요.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은가. 이거를 주도로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단말기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 팀 오늘 다 밤새겠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유재석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푸드 좋아하세요? 예, 저는 딸과 함께 주말에 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 딸 사주시면 안 되잖아요. 딸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딸은 안 주고 저만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즘 잘 안 가게 되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되나요? 맥도날드. 성장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나요? 예, 지금 뭐 패스트푸드라고도 이제 하고 이제 정크푸드 이미지라는 게 좀 박혀 있는 게 맥도날드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고향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도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 회사 쪽 맥도날드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대상의 변화다.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이제 나트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맥도날드의 경쟁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뭐 버거킹이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을 연상하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맥도날드의 경쟁자로 그 치포틀이라는 곳과 스매시버거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꼽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패스트 캐주얼 식당으로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패스트푸드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메뉴를 제공하는 곳이고 가격도 이제 뭐 이런 맥도날드보다 한 $2 정도 비싸지만 그 연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재료나 뭐 이런 원료가 상대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쓰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그런 음식을 이제는 좀 더 선호한다. 그게 맥도날드의 매출이 줄어드는 그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되니까 맥도날드에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게 이런 치포틀이나 스매시 버거에서 하는 그런 원료,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도 이제 닭고기를 항생제를 쓰지 않은 닭고기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장 호르몬을 먹이지 않은 젖소에서 짠 우유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대대적인 메뉴의 리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뭐 간단하게 점심 때우고 이 바쁜 현대인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잘 맞춰주는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 일도 일이지만 또 자기 건강하게 오래 그 살아야 또 일도 많이 오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그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만 좀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과 일본은 지금 이미 먼저 하고 있지 않았나요?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지난주에 그 월 기본급을 한 4,000엔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 돈으로 한 37,000원 정도, 한 4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일본 언론들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그 도요타가 지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임금을 그 5년 동안 동결을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임금을 계속 올리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일본에 이제 대표하는 그 기업이 도요타인데 다른 기업 뭐 예를 들어서 히타치라든가 파나소닉, 미쓰비시 이런 곳들도 조만간 그 기본급을 좀 인상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고 뭐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하면 이제 일본의 다른 기업들 전체로 이런 인상 효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베 신조 총리가 주문을 했던 거죠. 예,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쓰면서 일단 돈을 풀고 엔화를 떨어뜨려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과실을 줄 테니까 그 반대급부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임금을 올려줘라. 이게 이제 아베의 그 요구 사항이었는데 일본 기업들도 처음에는 좀 빼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기대에 이제 그 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월마트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을 시간당 $9로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고 내년에는 $10로 뭐 인상하기로 했고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각 주정부와 대도시들이 이 최저임금을 계속 그 인상하는 그런 안을 좀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부터 또 올해도 국정연설에서 이 최저임금 얘기를 할 정도로 임금 문제를 국가적인 그 아젠다로 이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좀 부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려면 내수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 소비자들이 그 높아진 임금으로 소비를 좀 늘리고 그런 것들이 경제의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런 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 못 올리겠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이미 동결을 했잖아요. 예, 올해 이제 연봉 동결하기로 했고 최근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그 기업 대표들 그러니까 뭐 정경련이나 뭐 상이나 계속 이제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논리로 되는 게 미국과 일본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은 좀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 임금을 올리면은 경쟁력이 악화되고 결국은 그게 고용 감축으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를 좀 대고 있고요. 또 미국, 일본과 좀 다르다는 게 미국과 일본은 좀 위기에서 좀 벗어나면서 기업들이 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좀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데 그쪽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처가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좀 논리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은 유보금도 많이 있고 또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는 아니고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한쪽에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중국 IT 기업들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BAT라고 부르던가요?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거의 뭐 그 잘 나가는 기업의 대표가 되고 있던데 이들이 또 스마트카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곳은 이제 상하이 자동차라는 그 자동차 회사와 이제 협력을 해서 스마트카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여기서 알리바바가 하는 역할은 그 애플처럼 그 운영체제, 스마트카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알리바바가 이제 전자상거래로 다양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로 이제 가공해서 자동차 사용자에 맞는 운영체제를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차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곳은 그 스마트카 하드웨어 설비를 좀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소소한 IT 업체들도 그 전기차 개발을 좀 만들고 있는데, 중국 정부도 이런 그
IT 기업의 스마트카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네. 전인대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 그때도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라는 그 화두를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해서 특히 이제 스마트카 같은 거를 좀 지원하겠다. 그런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한번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보조금 같은 것도 엄청나게 빵빵하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카 시장에 우리도 좀 빨리 좀 개발하고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검찰의 칼끝이 포스코를 들이우고 있는데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가 된 포스코 측 전현직 경영진까지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고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가 이명박 정권 당시 5년 동안에 자회사가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래서 정권 실세 개입 논란이라든지 부실 인수 사례 의혹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이 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를 자회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